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규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 발표와 복면 금지법 이후 더욱 격화되고 있는 홍콩 시위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오후 6시 뉴스, 뉴스 투나잇 등을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잦은 태풍으로 인해 남부와 강원 지역의 피해가 속출하고 여러 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로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장관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지난달 국내 발병이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현황과 이에 대처하는 관계당국의 방역 과정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9월 30일 뉴스 리뷰에서는 경기 북부 이남 지역 최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음식 신고가 들어온 충남 홍성의 도축장에 대해 출입 통제와 강도 높은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내 발병 농가는 9곳으로 돼지 9만 4천여 마리의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발병 농가가 집중돼 있는 강화도에서는 관내 전체 돼지 3만 8천여 마리의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풍 미탁이 지난 후 지자체에서는 즉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생석회와 소독약 등 방역 물품을 미리 준비하고 살처분 지역에서는 오염된 침출수를 막기 위한 철저한 매물지 관리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돼지와 소 등 가축에 대한 도축이 재개되면서 가공업체와 식육업체 등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구제약 파동이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주기적으로 악성 축산 전염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가축을 매입해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 등 선제적 예방 대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도 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강화된 방역에도 언제 뚫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3일 뉴스 18에서는 경기도 연천의 비무장지대에서 수거한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멧돼지 사체 발견 지역은 두 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 연천군이고 DMZ 우리 측 남방 한계선에서 전방 약 1.4km 지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염 경로 조사와 함께 경계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김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경기 파주와 김포에서 모두 4건의 확진 판정과 DMZ 멧돼지에서의 바이러스 검출이 겹치면서 경기 북부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김포시 돼지농장 반경 3km 안에 있는 사육돼지 2만 2천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 통행 자제와 함께 멧돼지 사체 발견 시 시, 군, 구, 환경 담당 부서나 정부 민원 콜센터 110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0월 4일 뉴스리뷰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지역인 경기도 파주와 김포 지역 돼지를 모두 없애는 조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식욕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를 사들여 정밀 검사를 거친 뒤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시중에 유통하고 수매를 원하지 않는 농가의 돼지나 발병 농가와 반경 3km 내 농가 돼지는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파주와 김포 돼지 6만여 마리 중 4만 5천여 마리가 살처분, 나머지 1만 7천여 마리가 수매 대상으로 관련 비용은 모두 207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주와 연천 등의 일부 농장이 보상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식품부는 돼지 수매나 살처분 대상 농가들과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지난주 연합뉴스TV 보도의 상당 부분은 발병 확진 지역이나 살처분 규모 등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만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나 이해를 높이는 것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에서도 축산 전염병은 정부 당국의 방역만큼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초기에는 일반 시민들은 질병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대처가 요구되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언론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역 과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방역 작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관련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언론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논의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보도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와 검찰의 반응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보도하였습니다. 9월 30일 뉴스리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더 강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첫 업무보고에서 조국 장관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을 보고했는데 문 대통령은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은 조 장관 수사와는 무관하고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검찰개혁을 주도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구성된 1기 개혁위에서는 공수처 설치, 검찰 과거사위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권고안을 냈고 2기 위원회는 부처 내에서 입법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기 개혁위 활동을 했던 민변 출신의 김남준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이탄희 전 판사를 포함해 검사 수사관뿐 아니라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인사가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전했습니다. 발족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특수부 축소와 함께 형사부 공판부 강화 방안이 제1안건으로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10월 1일 뉴스리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방안 지시 하루 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검찰청이 특수부를 대폭 줄이고 민생 관련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전국 7개 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외부기관 파견 검사는 전원 복귀시켜 검사 파견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던 검사장의 격도 낮추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2기 법무검찰 개혁위도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안으로 권고했는데 검찰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관해서도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10월 4일 뉴스리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자체 개혁 방안을 하나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는데 공개 소환이 전면 폐지되면 포토라인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검찰의 공개 소환은 피의자 인권 침해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주장이 대립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식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와 검찰의 반응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보도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검찰개혁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매우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단순하게 처리된 인용 보도만으로는 복잡한 검찰개혁 관련 사안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에 관련된 제시된 방향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검찰에서 제시한 개혁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일반 시민들은 오히려 극단적인 의견이나 주장에 쉽게 동요되고 비생산적인 사회적 논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에 관한 정부 당국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DLF 판매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0월 1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수천억 대 손실이 발생한 DLF 판매가 총체적 부실임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승현 부원장은 DLF의 설계와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 통제 미흡, 불안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판매사들의 내부 교육 자료에는 짧은 만기나 고수익률 등만 강조돼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 없었던 직원들로서는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이라고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우리와 하나두은행에서 판매한 약 4천여 건 중 불안전 판매 의심 사례가 20% 내외였고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위험 상품 출시에 필요한 자체 상품 선정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거친 비율은 1%도 안 됐고 심지어 심의 시 찬성 의견을 조작하거나 은행이 상품 위험성을 분석하지 않은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내부 통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사들이 챙긴 수수료는 4.93%로 고객에게 제시한 약정 수익률 2.02%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현재 주요국 금리 관련 DLF 잔액 6,700여 원 중 예상 손실은 3,500억 원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와 하나은행을 추가 검사한 뒤 불안전 판매에 따른 배상 비율을 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DLF 불안전 판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조사 내용을 보도했는데 해당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중을 두고 보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나 대상이 전국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령이고 손실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치적인 피해보다 실질적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한 최근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사들의 과열된 금융상품 판매 경쟁의 위험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시청자들은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고 피해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일본 시청자들이 쉽게 구하기 어렵고 개인적 사안을 공개적으로 문의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관련 당국의 조사 내용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기초적인 설명을 곁들이면서 시청자들이 자신의 금융상품을 점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까지 제시할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김희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죠? 네, 저는 지난 6일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모여드는 민심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지난 2017년 6월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전면 개방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968년 김신조 간첩 침투사 청와대 동쪽 끝 춘추관에서 서쪽 끝 분수대 광장에 이르는 길이 열리며 청와대는 국민에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청와대를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더욱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앞길 개방 후 2년 동안 분수대 광장으로 모이는 민심을 전하는 방식으로 방송은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대통령이 진무하고 생활하는 청와대의 주소입니다. 대통령이 진무하고 생활하는 굳게 닫혔던 청와대의 문이 열리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도심 속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대광장. 특히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자들이 모여드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난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광장에서는 동시에 5명 이상의 1인 시위자가 설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하루 평균 20-30명의 1인 시위자가 올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곳을 지키는 시위자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키는 경찰의 태도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인원도 중요하지만 아버님 건강도 챙겨주면서 하셔야 돼요. 음료수와 물을 챙겨주며 시위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경찰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혹시 도움 필요? 60여 년 전 청와대 앞 광장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득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그때 생각이 감회가 새롭네.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3.15 부정선거의 반발에 일어난 시민혁명이 마산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4월 19일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로 향했다고 합니다. 당시 동국대학교 2학년에 재학했던 라동영 씨는 청와대 앞 광장에서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물론 경찰도 여과도 있지만은 체류탄 오후 1시 4월 19일 시민들을 향한 국가의 발포 명령으로 청와대 앞 광장에서 21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승만은 며칠 후 무력으로 국민을 탄압했던 이승만은 4.19 혁명 며칠 후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습니다. 할 때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위를 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 국민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민, 대학교 이어서 청와대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작은 동네 종로구 팔판동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온 주민 강현복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이웃으로 둔 덕에 여기 탱크가 있었어요. 1.1 사태 때 탱크, 유경수 여사 운구차도 봤다는 강현복 씨는 특히 지난 탄핵 정국 당시 겪은 촛불 집회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를 막았죠. 이 자체를.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힘들어했죠. 요즘도 평일 밤낮으로 청와대 주변으로 시위대가 몰려든다고 하는데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해마다 늘어나는 청와대 앞 집회 때문에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동네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된 시위로 주민들과 상인들이 동네를 떠난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시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침묵 시위로 호소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에서 열린 탈북민 제작진이 직접 측정해 보니 집회 소음이 기차 소리와 맞먹는 100데시벨 정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준입니다. 경찰로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유재영 집회 및 시위 금지 주민대책위원회 간사는 정주권,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아무 곳에서도 호소할 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위자의 입장뿐 아니라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도 전해줘서 시위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웃들에게도 다음으로 최근 들어 늘어난 정치권의 청와대 앞 시위를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 분수대 광장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 투쟁이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 이들을 바라보는 1인 시위자들의 착잡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김홍재 포항지진 이재민은 정치권의 진영 싸움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민생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고 있는 김홍재 씨는 지진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피소에서 지내는 김홍재 씨의 모습을 보니 왜 서울과 포항을 오가며 청와대 앞으로 시위하러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알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래는 이거 한 개 배정받은 겁니다. 많은 소망들이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앞 1인 시위자들이 한 명씩 정부에 바라는 점을 말하며 방송은 마무리됐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과 공평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살고 싶다는 한 시위자의 말이 절실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고. 네, 모니터한 내용 같이 봤는데요. 김희윤 학생은 이번 방송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청와대를 향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1인 시위를 하며 직접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겪는 문제도 함께 다뤄져 시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김희윤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e better Kim situation?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해법에 대한 북미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재개한 협상에서 이 돌파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서 북미 비핵화 협상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이번 북미 실무 협상 결렬과 또 북한 비핵화 전망 등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스톡홀름 실무 협상이 성사되기까지 그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그간의 과정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협상 결렬 이후에 우리 진보 보수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뤘는지까지 살펴볼까요? 네. 지난 2월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최종 단계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단계적 협의를 통해 신뢰를 다져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미 간의 입장 차이는 평행선을 그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9일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뒤 26일 만에 북한과 미국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지난 5일 실무급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마무리된 현지 시간 5일 저녁 6시 반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상이 결렬된 것은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고 북한 대표단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70년에 걸친 적대적 유산을 단 한 차례 만남을 통해 극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한 현안들인 만큼 양국 모두의 강력한 의지를 필요로 하고 미국은 그럴 의지가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언론들은 북미 실무 협상의 결렬 소식을 즉각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 미국 창의적 협상 아이디어 가져갔다면서 북한의 비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제목의 기사로 북미 실무 협상 결렬을 전하며 미국 측이 빈손으로 나와서 실무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숙고할 것을 권고했다는 북측 대표의 성명을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6일에 실무협상 결렬, 북미 간의 접점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7일자에 실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선언의 셈법에는 확실한 안전보장을 받아내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실무협상 결렬 등 강경 대응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며 추가 실무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해서 주요 외신에서는 어떻게 또 보도를 했는지, 또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전망 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북미 실무 협상 결렬에 대해 외신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북한의 전략이며 북미 비핵화 협상의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북미 실무협상 결렬을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분석했습니다. 양보는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 송환 기한이 올해 연말로 다가온 만큼 북한이 실질적 제재 완화를 통해 얻어내는 것이 특히 중요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북미 협상 결렬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 북미 외교 협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 능력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약점이 노출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무부가 협상 결렬 이후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는 것은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 협상 결렬에 화가 난 북한이 더 많은 무기 실험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분석가들을 이용해 수개월의 긴장과 교착 상태 이후에 북미 양측이 공통되는 기반을 발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의 제니 타운 편집장을 이용해 이번 협상 결과가 그리 희망적으로 들리진 않는다면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축출하면 협상에서 더 많은 융통성을 얻게 될 것이라는 북측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짚어주시고요. 우리 정치권의 반응을 또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까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실무 협상에서 당장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7일 미국으로 가 현지 시간 8일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가졌습니다. 이처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는 대화 동력 견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이번 결렬로 인해 다시 협상이 교착 상태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번져가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다시 주춤하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포함해서 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작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결렬에 대해 여야 정치권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고 동아일보는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을 통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이번 협상 결렬로 북미 양측이 상대방의 의지와 요구 조건을 분명히 확인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하노이 노딜에 의한 스톡홀름 노딜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간만 올려놓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면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번 협상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또 탄핵 분위기 사이에서 참 어렵게 재개가 됐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비핵화 대화 동력을 살려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언론은 어떤 보도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그 네. 방향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실무협상 결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까지 이에 대해 계속 침묵했습니다. 기대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중대 기로에 놓이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핵실험과 ICBM 시험 재개 움직임을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탄핵 정국을 돌파하며 재선 가도를 다지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연합뉴스 TV는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우리 언론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차후 움직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최성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